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주임교수 정기택입니다. 저는 동시에 홍릉 클러스터에서 그랜드 K 창업학교를 3년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디지털 헬스 플랫폼 전략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홍릉 클러스터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의료 시스템이 지속 가능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요 측면에서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질병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인들의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후한 건강보험까지 합쳐서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2017년도에 77조였던 의료비가 2021년도에 105조로 100조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과 4, 5년 전까지도 대한민국의 정부 전체 예산이 300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100조라는 의료비가 얼마나 큰 줄을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 즉 건강보험료를 내는 월급 세대들이 이제는 은퇴하게 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반면에 65세 이상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인구 집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정부의 문재인 케어의 아주 롤 모델이 됐었던 영국의 NHS 시스템이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영국의 간호사와 의사들이 NHS 붕괴 그리고 또 재정 위기를 비판하면서 거리에서 항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NHS는 전 세계 복지의 최고 모델이었는데 이제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환자도 돌보지 못하고 또 의료인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의학 지식은 급격히 증가했지만 실제로 메디컬 니즈를 충족하는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고비용 신기술 혁신 모델이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엑스레이 찍어도 될 것을 CT를 찍고, CT 찍어도 될 것을 MRI를 찍으면서 비용이 급증하고, 실제로 이 고급 의료기기를 이용함으로써 밝혀내는 이 의학 지식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행히도 저비용 혁신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3D 프린팅인데, 이것은 치과 외에도 여러 분야에 사용되지만 치과가 대표적이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틀니나 임플란트 할 때 과거에는 비용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근데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편리성과 비용을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으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은 의료 시스템의 참여자인 의료 공급자, 간호사에 의해서 배설물이 새지 않는 장루백이 만들어진다든지, 사지마비 환자가 걸을 수 있는 이 로봇 보조 기술을 만드는 등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적정 의료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기존의 고급 의료 기술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면, 먼저 보청기가, 기존 보청기들은 20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태양 충전식 보청기가 최근에 10만 원짜리가 브라질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또 초음파 우리 많이 찍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3천만 원 정도 하던 것이 GE 헬스케어에서 3분의 1 가격인 990만 원의 V스캔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유아 폐렴 진단에 아주 많은 기여를 했던 전자청진기가 개발됐는데, 이건 호주에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이 아프리카 등의 이 개발도상국으로 퍼지면서 이 영유아 생명을 구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적정 의료 기술들을 다 모아서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의 범주는 우리가 익숙한 원격 의료를 처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로 인해서 이것이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죠. 그러나 전 세계에서는 이 원격 의료가 핵심을 이루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만성질환 관리라든지 건강관리 앱을 이용하는 이 분야가 매우 중요할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보건의료 시스템이 앞으로 나가야 할 목표치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헬스케어에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도약을 했는데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실제로 여러 기술이 발전을 했고요. 21년에서 22년 사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여기 참여함으로써 활발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그 핵심 이슈를 보시면 이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방사선 이미지 분석 기술이 핵심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메타버스 많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타버스로 활용한 수술 효율성 증대, 그다음에 교육 등이 이 초점을 이뤘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에는 디지털 공공기술이 치료뿐만 아니라 명상, 의료 물류, 휴식에도 활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21년도에는 아마존이 미국 50여 개 주에 원격 공공의료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 MS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작년에는 다양한 앱과 웨어러블 건강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규모를 보면은요, 반도체 이상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2019년도에 1,750억 불이었던 것이 2025년 6,570억 불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825조가 넘는 큰 규모로서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고, 연간 성장률이 29.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것이 코비드의 영향입니다. 그 사이에 21년도에는 1조 8천억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 이 중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것이 의료용 기기 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비드-19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여러 규제들이 다시 실행되고, 우리나라는 원격 의료에 있어서는 다시 동절기로 들어가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또 그리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5개의 큰 과제를 만들어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데이터 기반 의료 건강 돌봄 서비스 혁신입니다. 두 번째는 첨단 융복합 기술 개발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인력 양성이죠. 우리의 첨단 기술 비즈니스학과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역시 법 규제 개선과 인프라, 그리고 모든 산업이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이렇게 5개 과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드리면 1시간이 걸려도 모자라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과제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마이 헬스 데이터입니다. 마이 헬스 웨이라는 이 이름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환자 개인의 임상 이 자료를 라이프 로그 데이터로 모아서 환자가 공급자에게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본인의 건강 관리 앱과 연결해서 거기도 활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것이 AI 모델과 합쳐져서 미래의 나의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또 중대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융복합 기술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임상 자료,
라이프 로그 자료, 유전자 자료 이런 등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융복합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AI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강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미래형 의료 시스템을 이 뒷받침하기 위한 융복합 기술 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 양성입니다. 이 바이오 헬스 첨단 전문 인력은 반도체 인력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규제가 많아서 의료 산업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제 과학 인력학을 양성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약이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맞춤형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의사 과학자 양성이 핵심적으로 또 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과와 같이 이런 기술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것을 상용화해서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첨단 기술 비즈니스 학과도 이러한 인력 양성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제도 인프라는 실제로 이제 정부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 정부의 국정 과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를 구축해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복지부에서는 의료 데이터 3법, 그다음에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는 것, 그리고 산업부에서는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중에 이제 우대 기업을 선정해서 조세 특례 등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또 과기부에서는 바이오 헬스, 디지털 헬스 기술을 국가 과학 기술로 선정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이라고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산업화되고 외화를 벌어야 우리의 그 후손들이 더 잘 살 수 있겠죠. 여기에는 이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이 결국은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고 하면 의료 기기하고 제약은 지금 현재 2배를 달성을 하면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출 5위 국가를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 환자 유치도 사실 2019년까지는 우리가 50만 명을 달성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자 아이템이었는데 이것이 지난 3, 4년 동안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70만 명을 목표로 정부가 산업계와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과제가 과연 그럼 어떻게 현 정부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연결이 되고 그 속에서 홍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